결혼 18년 차. 최동석은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집을 나섰습니다. 같은 지하철, 같은 자리, 같은 커피였습니다. 저녁 7시면 어김없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내 윤혜진은 부엌에서 고개만 돌렸습니다. 응, 씻고 와요. 대화는 거기까지였습니다. 딸은 대학 기숙사 생활 중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친구들과 바빠서 집에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부만 남은 집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동석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혜진은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둘 사이엔 대화가 없었습니다. 싸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동석은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냥 이렇게 늙어가는 거겠지. 그는 그게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달랐습니다. 혜진은 동네 보험 대리점에서 내근직으로 일했습니다. 사람을 잘 대했습니다. 상담 전화가 오면 끝까지 들어줬고, 고객 고민도 함께 고민해줬습니다. 혜진 씨 목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고객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혜진에게는 위로였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은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땠어? 힘든 일 없었어? 그런 질문은 결혼 초반에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같은 공간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혜진은 퇴근길에 차 안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행복한 결혼일까? 싸우지 않는 게 좋은 부부라고 배웠습니다. 말다툼 없이 지내는 게 성숙한 관계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무관심이었습니다. 혜진은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화장으로 가려지지 않는 피로가 눈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늙어가는 거구나. 그날 밤, 혜진은 남편보다 먼저 침대에 누웠습니다. 동석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그는 거실 소파에서 자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혜진은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혜진의 직장에는 자주 전화를 거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박준호, 45세. 외부 협력사 직원이었습니다. 보험 가입 문의로 시작된 통화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혜진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상품 설명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요. 처음엔 업무였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나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상품보다 혜진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였습니다. 혜진 씨는 늘 남 얘기만 들어주시네요. 정작 본인은 누가 위로해줘요? 그 말이 혜진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혜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원래 이런 일 하는 사람인걸요? 그래도 사람은 누구나 힘들 때가 있잖아요.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말을 천천히 하는 타입이었습니다. 그 여유로움이 혜진에게는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항상 바빴습니다. 대화도 빨리 끝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혜진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저희 남편은요, 말이 없어요. 제가 뭘 물어봐도 응 아니면 그래예요. 그럼 답답하시겠네요. 네. 요즘은 대화가 하고 싶어도 뭘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집에 가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서로 지쳐있는 느낌이랄까요. 두 사람은 서로의 불행을 나눴습니다. 그게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말했습니다. 혜진 씨 덕분에 요즘 출근이 좀 덜 힘들어요. 혜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통화는 업무 시간을 넘어섰습니다. 퇴근 후에도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오늘따라 날씨가 쌀쌀하네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사소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에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금요일 저녁, 준호가 물었습니다. 혜진 씨, 오늘 시간 되세요? 저녁 한번 어때요? 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날 저녁, 혜진은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회식 있어서 늦어요.
동석은 간단히 답했습니다. 그래. 조심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혜진은 준호와 조용한 한식당에 앉았습니다. 결혼하면 다 이렇게 되나 봐요.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똑같이 흘러가요. 외롭지 않으세요? 준호의 질문에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외로웠습니다. 결혼했지만 혼자였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 편한 사람 만났어요. 혜진은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혜진은 샤워를 오래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으니까요. 그 이후로 저녁 약속은 잦아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두 번이 되었고 어느새 일주일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혜진은 매번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야근 있어요. 거래처 미팅이 늦어졌어요. 동료 생일 축하 모임이에요. 동석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18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 조심해서 와. 그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말했습니다. 혜진 씨, 오늘은 조금 더 있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혜진은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네, 조금만요. 두 사람은 강변을 걸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혜진은 춥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자신의 코트를 벗어 혜진의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감기 걸려요. 그 순간 혜진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후 언제부터인가 남편은 그런 배려를 멈췄습니다. 혜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 네, 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맞죠?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아요. 혜진도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그날 밤 혜진은 새벽 1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TV는 켜진 채였습니다. 혜진은 남편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죄책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석이 물었습니다. 어젯밤 많이 늦었네. 네, 회식이 길어졌어요. 술 많이 마셨어? 얼굴이 빨개. 혜진은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얼굴이 빨갰습니다. 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좀 마셨어요. 동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관심이 혜진에게는 오히려 편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젯밤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혜진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요. 그 순간부터 혜진은 선을 완전히 넘었습니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조용한 거실, 말없는 남편, 텅 빈 대화. 그 모든 게 숨막혔습니다. 준호와 함께 있을 때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혜진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지만 그 조금은 끝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혜진의 거짓말은 점점 능숙해졌습니다. 오늘 본사 교육 있어서 늦어요. 거래처 접대가 있어요. 팀 회식이에요. 동석은 여전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조심해. 그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행동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퇴근 후 바로 집에 오지 않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휴대폰은 항상 무음으로 설정했습니다. 문자가 오면 화면을 남편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먼저 하고 나서야 남편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동석은 느꼈습니다. 아내가 달라졌다는 걸.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진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동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네. 오늘 회식이 좀 길어졌어요. 혜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동석은 그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코트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남자 향수였습니다. 동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마친 혜진이 나왔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어. 뭐 드셨어요? 편의점에서 김밥 사 먹었어. 혜진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괜찮아. 너도 힘들잖아. 동석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8년의 결혼이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며칠 뒤, 동석은 아내의 스케줄을 유심히 봤습니다. 화요일 야근, 목요일 거래처 미팅, 금요일 팀 회식. 너무 잦았습니다. 동석은 아내의 회사 홈페이지를 검색했습니다. 작은 보험 대리점이었습니다.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매주 회식을 할 리 없었습니다. 동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확인하면 끝이야. 그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주말, 혜진이 말했습니다.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요. 누구? 대학 동창이요. 오랜만에 연락 왔어요. 동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즐거운 시간 보내. 혜진은 오후 2시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밤 10시가 넘어서 돌아왔습니다. 8시간 동안 친구를 만났다는 얘기였습니다. 동석은 물었습니다. 친구 이름이 뭐야? 혜진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김민주요. 왜요? 아니, 그냥 나도 알까 싶어서. 대학 동창이라 당신은 모를 거예요. 혜진은 서둘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동석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동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침대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 있었습니다. 동석은 그 휴대폰을 봤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는 돌아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모르는 게 나을지도 몰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나가고 있다는 걸. 2월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혜진은 준호와 호텔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4시간이 흘렀습니다. 벌써 이 시간이네요. 혜진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기 싫어요.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혜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집에 가면 또 조용하겠죠? 혜진 씨 남편은 뭐라고 안 해요? 이렇게 자주 늦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혜진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로비에서 헤어졌습니다. 혜진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까지는 30분 거리였습니다. 운전하면서 혜진은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뭐라고 해야 하지? 거짓말이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이미 이번 주에 야근 2번, 회식 1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슨 핑계를 대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신호대기 중 혜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호에게 음성 메시지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때보다 더 오래 있었지. 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가면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야 하는 게 이제는 좀 힘들어. 녹음을 마친 혜진은 연락처 목록을 열었습니다. 박준호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곤했던 혜진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목록 맨 위에 있는 이름을 눌렀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송 완료. 혜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연락처 목록이 가나다 순으로 정렬되어 있었다는 걸. 박준호가 아니라 남편에게 보냈다는 걸. 혜진은 평소처럼 집에 도착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동석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혜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동석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혜진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 동석은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동석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먹었어. 대화가 끊겼습니다. 혜진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준호에게서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보냈는데. 혜진은 음성 메시지 발신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신자 남편. 발신 시각 오후 10시 47분.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니. 그녀는 급히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읽은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10시 52분에 읽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혜진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에 있는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침묵이,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혜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떨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오후 10시 52분. 동석은 회사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지? 동석은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늘은 그때보다 더 오래 있었지.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피곤하면서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집에 가면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야 하는 게 이제는 좀 힘들어. 동석은 숨이 막혔습니다. 다시 한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들었습니다. 세 번째 들을 때쯤 그는 이해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자신에게 보낸 게 아니라는 걸, 실수로 잘못 보낸 거라는 걸. 동석은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지하철은 계속 달렸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석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동석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음성 메시지는 여전히 휴대폰 안에 있었습니다. 삭제해야 하나?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동석은 대답했습니다. 혜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동석은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삭제된 표시가 떴습니다. 혜진이 메시지를 지운 것이었습니다. 아, 알았구나. 동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샤워를 마친 혜진이 나왔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먹었어. 동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동석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8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동석은 음성 메시지를 녹음했습니다. 휴대폰 앱의 복구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삭제된 메시지도 30일간 보관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다시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컴퓨터로 파일을 백업했습니다. 동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 먹고, TV 보고, 혜진도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혜진은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혹시 정말 못 들었을까? 하지만 그럴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읽은 표시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동석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내를 관찰했습니다. 언제 나가는지, 누구와 연락하는지, 어떤 표정으로 휴대폰을 보는지 모든 게 보였습니다.
목요일 저녁, 혜진이 말했습니다. 오늘 좀 늦어요. 거래처 미팅 있어요. 동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해. 혜진은 나갔습니다. 동석은 창문으로 아내가 차를 타고 떠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거짓말. 또 하는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혜진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동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진아, 응? 그날 보내려던 사람은 내가 아니었지? 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 잔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지난주 금요일 밤 10시 47분에 보낸 음성 메시지. 혜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석은 휴대폰을 꺼내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오늘은 그때보다 더 오래 있었지. 집에 가면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야 하는 게 이제는 좀 힘들어. 혜진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동석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누구야? 얼마나 됐어? 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달. 아니, 3달쯤. 이름이 뭐야? 박준호. 어디서 만난 사람이야? 회사. 협력사 직원이에요. 동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랑 계속 만난 거야? 혜진은 울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동석이 말을 끊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응? 너 왜 그랬는지 알아? 나한테 관심이 없었으니까. 외로웠으니까. 그 사람이 위로해줬으니까. 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석이 맞았습니다. 동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그게 이유가 될 수 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동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8년을 같이 살았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딱 한 번이라도 나한테 말했어야지. 외롭다고 힘들다고. 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도 나한테 관심 없었잖아. 동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말도 맞았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대화를 멈췄습니다. 함께 있어도 각자의 세상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동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넌 들키지 않아서 계속한 거야. 내가 모를 줄 알았으니까.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동석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혼하자. 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이혼. 그게 답인 것 같아. 당신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내가 널 용서하면 뭐가 달라져? 너 그 사람 계속 만날 거잖아. 아니야. 끊을게. 지금 당장 끊을게. 그게 문제가 아니야. 동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이미 끝났어. 오래전부터. 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석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혜진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은 한 달 만에 끝났습니다. 동석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혜진도 변호사를 구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음성 메시지,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모든 게 혜진의 불륜을 증명했습니다. 첫 조정 날 동석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액은 총 3천만 원입니다. 배우자 위자료 2천만 원, 상간자 위자료 1천만 원입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산분할은 남편 70%, 아내 30%를 요구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아내에게 있으므로 합당한 비율입니다. 혜진의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지만 혜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동석은 혜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만 바라봤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동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쳐 갔습니다. 그게 18년 결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박준호에게도 위자료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준호의 회사에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협력사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그는 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혜진 씨, 나 회사 잘렸어요. 미안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위자료도 내야 하고. 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이후로 준호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혜진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남편, 집, 재산, 그리고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까지. 이혼 후 혜진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50만 원,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의 대부분이 나갔습니다.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보험 대리점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사람들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혜진 씨, 이혼했다며? 응. 힘들겠다. 혼자 살려면. 동정 어린 목소리였지만 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지. 딸은 엄마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미안해. 딸아.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요. 저는 당분간 엄마 보고 싶지 않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혜진은 혼자가 됐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진은 원룸에 앉아 휴대폰을 봤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내렸습니다. 전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편 번호는 삭제했습니다. 준호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딸은 받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음성 녹음 앱을 켰습니다. 예전처럼, 누군가에게 보낼 것처럼. 하지만 보낼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왜 확인도 안 하고 보냈을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었지. 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난 왜 그랬을까? 남편한테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외롭다고, 힘들다고. 녹음을 멈췄습니다. 저장하지 않고 삭제했습니다. 어차피 들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많은 집들 속에서 누군가는 행복하게 웃고 있겠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겠지. 하지만 혜진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식탁에 앉아 컵라면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 말을 걸 사람도 없는 밤. 텅 빈 방 안에서 혜진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결과구나.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상에서 가장 늦은 후회였습니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켰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이 자자라고 말하던 시간. 이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혼자일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이고 충격적인 실화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자극적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